안녕하세요. 인생은 감동사연입니다. 오늘은 67세 전직 경찰이 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산속 흙더미에서 들린 신음소리. 파헤친 그곳에는 살아있는 채로 묻힌 중견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고백, 경영권을 노린 재벌 2세의 배신, 그리고 67세 노인의 목숨 건 정의 실현까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고마움 의견을 드리며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에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산에 묻혀있던 사람을 파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흙 속에 묻혀있던 사람을요. 67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도 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을 봅니다. 그리고 매번 빈자리를 확인하죠.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집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죠. 외롭냐고요? 글쎄요, 외로움이 뭔지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 타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거죠.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뒷산 정해진 코스로만 다녔는데 그날따라 북쪽 능선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6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등산객들도 거의 안 가는 험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마치 누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새벽 5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폭우가 지나간 뒤라 산길은 질척거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지늘기 등산화를 잡아당겼어요. 평소 같으면 위험하다 싶어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저를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길을 찾아갔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길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고 바위가 미끄러웠어요. 67세 노인이 혼자 오기엔 무리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살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년 경찰 생활이 제 귀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약하게, 아주 약하게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7세 노인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더미가 있었어요. 흙더미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젠장!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 시절 수십 구의 시신을 봤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타살, 별의별 죽음을 다 봤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흙 속에 묻혀 있다는 건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옷감이었어요. 저는 더 빠르게 흙을 파냈습니다. 팔이 나왔고 어깨가 나왔고 마침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싸 보이는 정장이었습니다. 복부 쪽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셔츠가 온통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들리세요? 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초점이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이 날 죽이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통신은 되지 않았어요. 화면에 권역외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젠장.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이 사람을 살려야 했어요. 저는 남자를 업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정밀기계 대표이사 회장 최인호. 최인호?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TV에서 봤던 것 같았어요. 중견기업 회장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이 산속에 묻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여러 개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은 구조대가 아니라는 걸요. 저들은 이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러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최인호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제가 생각보다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나 봅니다. 저는 최인호를 업고 폐산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근처에 오래된 산장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쯤 산악회에서 지었다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드디어 폐산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판자로 만든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인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아니,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짝이 너무 낡아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누가 올 겁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최인호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산장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판자 하나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힘을 줘서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식량이나 장비를 보관하던 곳인 것 같았어요. 여기 들어가십시오. 빨리요. 최인호를 그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자를 덮었어요. 위에 흙과 낡은 장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장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이정수. 진정하라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산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40대쯤 됐습니다. 둘 다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산장 안을 살폈습니다. 저는 배낭을 뒤적이는 척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면 안 됐어요. 30년 경찰 생활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위험한 순간일수록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비 피하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폭우 지나가고 나니까 산길이 위험해서요. 혼자 등산하세요? 네, 주말마다 혼자 다닙니다. 은퇴하고 나서 취미 삼아서요. 40대 남자가 산장 안을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췄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닥 판자 밑에 최인호가 숨어 있는데 혹시라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사람 본 적 없어요? 젊은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없는데요. 새벽부터 저 혼자 올라왔거든요. 사람 한 명 못 봤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으로 왔을 텐데. 40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젊은 남자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산은 위험해요. 요즘 산사태도 자주 나고 그래요. 빨리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여기서 빨리 사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두 남자는 다시 한번 산장 안을 둘러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인호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인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물을 꺼내 그의 입에 대줬어요. 최인호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정수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왜 나를 구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의무감? 정의감? 아니면 그냥 본능?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최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날 죽이려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최인호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정밀기계라는 회사를 3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중견기업이죠. 직원이 800명쯤 되고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최준혁, 작은아들 최준호. 큰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영권 때문입니다. 저는 큰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허세만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회사를 맡기면 3년 안에 망할 겁니다. 최인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인데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기술을 알고 경영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혈연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큰아들이 알았군요. 네. 3개월 전쯤 알았을 겁니다. 그 뒤로 준혁이가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자꾸 회사 얘기를 물어보고 동생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자식이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최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음식에 독을 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쓰러졌고 깨어보니 이 산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묻기 전에 칼로 복부를 찔렀어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저는 최인호의 복부를 살펴봤습니다. 응급처치는 했지만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 통신이 안 됩니다. 능선까지 가야 신호가 잡힐 겁니다. 저를 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저는 최인호를 다시 업었습니다. 몸무게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각오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길은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능선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7세 노인의 몸으로 80kg이 넘는 사람을 업고 산을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정수 씨,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셔야 합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능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능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인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는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어디세요? 지리산 북쪽 능선입니다. 중상자 한 명 있습니다. 헬기 보내주세요. 어떤 부상인가요? 복부 자상입니다. 출혈이 심각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치 전송해 주세요. 저는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옆에 앉았어요. 곧 헬기가 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최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정수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발 끝까지 함께 있어 주십시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헬기가 능선에 착륙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최인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십니까? 아닙니다.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헬기에 탔습니다. 최인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최인호를 묻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인호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최인호 회장을 산에서 발견했다고요? 네.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매장 상태였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본인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최준혁. 최준혁? 한국정밀기계 부사장 최준혁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손바닥을 보니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요. 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뒤따라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 그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둘.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 남자가 접수처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수술?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호사가 당황하며 경찰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남자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놀란 것 같지만 연기 같았어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30년 경찰 생활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범죄자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감정을 숨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남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살인미수범, 최준혁.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최준혁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최준혁은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모든 게 연기라는 걸요. 가끔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내 계획은 실패했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최준혁이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복부 자상이 깊어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발견하신 분이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최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수입니다. 이정수 선생님,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퇴직하고 만든 간단한 명함이었어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함도 건넸어요. 저는 최준혁입니다. 한국정밀기계 부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시면 꼭 인사드리고 싶으실 겁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최준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중환자실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자식이 다음엔 뭘 할까? 아버지를 또 죽이려 할까?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 할까? 경찰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산에서 최인호를 발견한 과정, 구조한 과정, 그가 한 말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피해자 최인호 씨가 아들 최준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독극물 검사도 해야 하고 집안 CCTV도 확인해야 하고요. 최준혁이 증거를 없앴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30년 했던 사람입니다.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증거 없이는 재벌 2세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손바닥은 아직도 따끔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최인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그 얼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저 사람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최인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면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경찰 조사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이정수 씨,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아프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최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를 봤습니까? 네. 어제 수술 끝나고 왔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연기를 잘하더군요. 최인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회사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대사였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수 씨, 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7세 노인이 재벌가의 권력 싸움에 끼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최인호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최준혁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집안 CCTV가 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장면이 녹화됐을 겁니다. 하지만 최준혁이 이미 삭제했을 겁니다. 클라우드에 백업이 됩니다. 우리 집 CCTV는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거든요. 비밀번호를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제 생일입니다. 저희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7시 최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포장된 음식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최인호와 최준혁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밥, 반찬이 차려졌어요. 아버지, 술 한잔 하시죠. 그래,
오랜만이구나. 최준혁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잔도 채웠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둘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화목한 부자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주방으로 간 순간을요. 영상을 되돌려서 천천히 봤습니다. 최준혁이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술잔에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저겁니다. 최인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독을 탄 겁니다. 저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증거 하나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통화 기록, 자금 흐름, 그리고 산에 묻어간 사람들의 신원. 최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비서가 도와줄 겁니다. 김 비서는 저를 30년 동안 보좌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다음 날 김 비서가 병원에 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회장님,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네, 김 비서.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최준혁의 통화 기록을 구해줄 수 있나?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사장님을 조사하시려는 겁니까? 그 자식이 날 죽이려 했네. 김 비서가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야. 그래서 증거를 모아야 해.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며칠 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준혁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수상한 만남 기록. 저희는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3개월 전부터 최준혁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정가가 있는 사람들,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2주 전 최준혁은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박모 씨입니다. 전직 경호원인데 지금은 불법 청부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청부업이요? 네. 돈 받고 위협하거나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청부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인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님을 산에 묻으러 사람들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박모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자백을 받아내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박모 씨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인호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전가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준혁에게는 최인호가 합병증으로 위독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김 비서를 통해서요. 최준혁은 안심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을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최인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 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혁이가 정말 날 죽이려 했을까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저는 최인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 네.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아드님이 술에 독을 타는 장면을요. 그리고 회장님 몸에 난 칼자국을 보세요. 그게 오해입니까? 최인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최인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자식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그 자식은 또 사람을 죽일 겁니다. 회장님을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요. 최인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감옥에 보냅니까? 그게 진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잘못한 자식을 바로잡는 게요. 최인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최준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최인호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흘렸어요. 김 비서를 통해서 병원 측과 협조했습니다. 가짜 사망 진단서까지 만들었어요. 최준혁은 즉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화려한 꽃 장식, 수많은 조문객, 언론까지 몰려들었어요. 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처럼 보이도록 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67세 노인이니까요. 최준혁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저녁 무렵 최준혁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최준혁은 근처 호텔 바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어요. 저는 미리 그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김 비서의 도움으로요. 바 안에서 최준혁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야, 드디어 끝났어. 뭐가? 늙은이와의 전쟁. 이제 회사는 내 거야. 형님,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최준혁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 조금 일찍 보낸 것뿐이야. 하지만 형님이 내가 뭘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버지가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지. 산에서 발견한 그 할아버지는요? 이정수? 걱정 마.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늙은이가 뭘 알겠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님, 정말 형님이? 최준혁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쉿.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여긴 사람 많아. 하지만 이미 녹음됐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최준혁이 나왔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준혁 씨. 최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 이정수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지금은 좀 피곤해서요. 5분이면 됩니다. 최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카페로 가시죠. 저희는 호텔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 조금 일찍 보낸 것뿐이야. 최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뭡니까? 방금 당신이 한 말입니다. 호텔바에서요.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최준혁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최인호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장례식은 가짜예요. 최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 아버지를 산에서 구한 게 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말도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범죄자들에게 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최준혁은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권이요? 경찰에 자수하거나 아니면 당신 아버지 앞에서 직접 사과하거나. 사과? 제가 왜? 당신 아버지를 독살하고 산에 묻으려 했잖습니까? CCTV 영상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자금 이체 내역도 다 있습니다. 최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정수 씨, 제발 저한테도 사정이. 사정?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흙 속에 묻혀 신음할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당신은 회사 경영권 생각했죠? 최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인호가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최인호.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최인호. 최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최인호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봤어요. 준혁아. 아버지. 저는 너는 나를 죽이려 했구나. 최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가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한테 넘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아버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절연한다. 최인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경찰을 불러놨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최준혁 씨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에 끌려가는 최준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최인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걸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요. 비록 그 사람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카페를 나서며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수 씨, 제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용기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덮지 않고 바로잡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가혹해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최인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이정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괜찮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밀기계 부사장 최준혁 씨가 아버지 최인호 회장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사람 하나 살렸어. 그리고 정의도 지켰어.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졌어요. 최준혁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유죄, 살인미수, 존속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법정에서 최준혁은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경영권이라는 탐욕 때문에 생명을 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인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판결이 난 다음 날 저는 최인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한옥집을 구입해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회사 경영은 동생에게 완전히 넘겼습니다. 이정수 씨 오셨습니까? 네, 회장님.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저는 그냥 최인호입니다. 저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저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책 읽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고 평범한 노인의 삶이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최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움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게 꼭 나쁜 건 아니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요. 30년 동안 회사만 키웠습니다. 돈 벌고 사람 뽑고 계약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족은 뒷전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아이들과도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보다는 돈을, 관계보다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이도 그렇게 배운 거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보고 딸은 분당에 사는데 명절 때나 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해요. 밥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이라니요.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부모 걱정까지 하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회장님을 봤을 때, 흙 속에 묻혀 신음하는 회장님을 봤을 때, 그냥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날렸어요. 가을 오후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수 씨,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한번 하시죠. 제가 직접 요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뭘 만드실 건데요? 된장찌개. 시골식으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 최인호를 발견했던 바로 그 산이었어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세운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생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잘했지?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찰로 일하면서 정의가 뭔지 배웠고, 아버지로 살면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상실이 뭔지 알았고, 혼자 사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운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늙었다고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살리고 정의를 지키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삶입니다. 산을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계속 산을 오를 겁니다. 계속 걸을 겁니다. 계속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산은 오늘도 저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할 누군가를요.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다가가서 물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도와드릴까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혼자라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 토요일에 최인호 댁에 가기 전에 연습 좀 해야겠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저는 웃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올랐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하늘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거라는 것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봤어요.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잘 살 거야. 달빛이 제 방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하고 감사한 잠이었습니다. 끝. 67세 이정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산을 오르고 사람을 만나고 손을 내밀며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정의를 지키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67세 노인이 전하는 정의와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